그래서 또 10에서 11.6이 자꾸 찍혀 나오니까 좀 위험한 수치 다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거를 한은에서 자꾸 경고를 하고 있고, 이거는 주택부담지수인데 요즘 조정됐다가 다시 올라서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부담지수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장을 보는 모습인데, 여기가 꼭지점이었어요. 2008년, 7년대 부동산 불장 때 꼭지점의 비율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래량이 예전보다 못한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 수준이 예전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조정된 게 2022년인데 3년까지인데 요새 다시 올라가지고 한 170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갭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택시장 하락기입니다. 84. 2배 차이예요. 이게 지금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치들이 좀 늦게 나오고 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137, 아까 그 터질 때 일본은 140, 스페인은 150대 터진다. 우리 몇 프로죠? 206%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아, 이게 시장이 조금 뭔가 계속 가기에는 우리가 뭐 역부족인 팩트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인구 변화. 보시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그, 모모모 박사가, 인구 그 연구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1호로 꽂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 말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좀 무감할 텐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서울 0.5까지 치렀다가 요새 조금 0.6 올라갔는데, 하가 안 좋죠. 출산율이 세계 최고로 안 좋으니까. 최근에 작년 얘기인데, 이건 최근 겁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각 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 6월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 한국어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핵심만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어때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딱 뜨죠. 사우스 코리아 해줘도 로우스트 출산율 바닥 가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는 되게 놀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여기에 부동산 거품도 일조하다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물론 이 와중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국가 정책이 바뀔 때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관리는 앞으로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 유모차라는 단어를 제가 썼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군인 유모차가 뭐냐? 유모차가 대한민국에서 팔리는데 아기들 유모차용이 아니라 애완견 유모차로 팔리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으면 돌려가기라 그러나요? 돌려서 비판하는 거, 조롱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군인 숫자가 50만 명이 됐다. 60만 대군이 이미 끝났고, 50만이 돼서 북한하고 어떤 군비 이런 걸 볼 때, 이제 월급 주고 군인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기사예요. 보고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게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만 지금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골드만삭스의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 피크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피크 코리아 기사는 일본의 경제지 M만이라는 데서 썼는데, 걔들이 뭘 보고 썼냐면, 이 골드만삭스 자료를 기초로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자료를 올렸잖아요. 지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 규모 잘 나가는 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제 규모 측면이에요. 차이나 이때 7이죠. 우리나라 없었어요, 우리도. 2000년, 이때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때입니다. 쭉, 그죠? 그래서 드디어 12위에 등극합니다. 멋있게. 그리고 20여 년간 15위 안에, 뭐 10위니 뭐 이런 얘기 막 많지만, 10위 안에 멋있게 등재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색깔은 제가 칠한 것이고, 나머지 색깔들은 골만삭스에서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럼 걔들은 코리아는 색칠 안 해놨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걔들이 관심 있는 경제대국의 기준에서 보면, 물론 1, 2, 3, 4위만 먼저 찍었지만, 미국이 여기서 꺾입니다. 2050년에. 75년에 이렇게 된다라고 봐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길을 가니까 얘들은 뒤에 없어지겠죠? 우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때만 있다가 없어집니다. 바로 2050년에,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년 안에 대한민국은 15위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어디가 될지는 거기까지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측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20대, 30대, 40대 분들은 30년이면 50, 60, 70이에요. 그때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조금 예측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라 말씀드리고, 이 그림이 이어서 보면 더 이해가 좋으실 텐데, 이 주요 국가들 쭉 늘어났는데 경제성장률입니다. GDP Growth Projection인데 예측인데요. 전 세계 유망한 국가 중에 마이너스, 여기 보십시오. 2050년 쭉쭉쭉 가는데 2060년에 마이너스인 나라가 어디 있나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50년 되려면 60년 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하던 경제 정책을 하던 분명히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땐 부동산의 무작정 상승 이런 것들을 더 방치 안 할 것 같아요. 국가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럼 시장은 분명히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요즘 나오는 양극화로 갑니다.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이런 걸로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이 또 바뀌겠죠. 만약에 세종시로 간다든지 또 그 이 안에 통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전 같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이 유추가 되죠, 우리가. 이걸 보시고 시장에 접하실 걸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에 발을 돌릴 때가 아닌가. 일본의 와다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남에 복부인이 있다면 일본에는 와다나베 부인이 있고 중국에는 죽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왕부인. 다들 미국에 해외 원정 투자 갔어요. 막 좋을 때. 우리나라만 유난히 안 움직여요. 이제 우리도 갈 때 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도 미국에 투자했던 자산들,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서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 자본수지 수익이 좋아서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감지되고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고, 약간의 중장기적인 시간은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계속 뭐 IMF 경고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좀 별로 느낌이 없는데, IMF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고가 추가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좀 냉정하게 예전처럼 묻지마보다는 분석하고 투자하는 형태로 확실히 바뀌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그림도 그렇게 뭐 시장에 대한 미래를 볼 때 제가 보는 견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는 건데 이게 데이터를 제가 정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결혼쌍이 이렇게 30만 쌍, 2000년대까지. 저희 때는 이제 1990년대니까 그때 한 40만 쌍. 40만 쌍, 45만 쌍이었다가 20만 쌍으로 주는데 한 30년 걸렸습니다. 여기 20만 때 30년 걸렸는데 20만에서 10만으로 하는데도 30년 걸려야 되잖아요.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가랑비에 옷젖이 스며들어가지고 불과 10년 만에 10만대로 줍니다. 이렇게 급하게 줄기 시작해요. 더 줄죠? 여기 6만 8천이에요. 이건 뭐 먼 뒤 일이지만 2050년 얘기예요. 다행히 여기서 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시기가 여러분 조금 유심히 봐야겠죠, 여러분? 요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2, 3년 뒤부터 2032년, 33년까지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살아났다가 다시 또 여기가 이제 국가 정책이 바뀌는 시기겠죠.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득 구간인데요. 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신생아론을 갖다가 소득 수준을 7천, 뭐 1억 범위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예산이 남아드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갑자기 1억 5천으로 늘리고 그러잖아요. 소득 수준을.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죠. 돈이 소진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현재 소득 수준의 분포도를 볼 때 신생아론을 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7천, 여기 5천에서, 여기 보시면 보이잖아요? 5천에서 7천만 원까지 비율을 다 더해볼까요, 여러분? 2022년 통계예요. 이렇게 4개. 6%, 29%, 49%, 50, 60, 7%, 70% 가까이가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법정 최저생계비라고 있습니다. 2인이 221만 원, 3인이 282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이하면요, 70% 국민이 70% 7천만 원 이하인데 분포상 7천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한 달에 얼마인지 해서 세금 빼고 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70만 원에서 2인 가구가 3인 282만 원 최저생계비 2인이라고 칠게요. 220만 원 빼면 얼마 남죠? 230만 원 남죠. 230만 원 최저생계 빼고. 그러면 집을 살 때 150에서 200 이상을 넘길 수가 없죠. 주택원리금 상한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율과 계산해보면 주택가격이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볼 때 서울 주택가격은 이미 오버슈팅. 다 무리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볼 때, 수요가 조금 제한적으로 줄겠다라고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령액 7천만 원, 월 478만 원, 5천만 원은 3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5천 이하인데, 그러면 벌써 계산 나오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조금은 수요가 예전보다 덜 하겠다는 거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책방에 따라서 일단 전망이니까 제 전망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몇 년 사이에 오는 일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일본식 버블 붕괴가 올 수도 있는데 좀 양상이 다르죠. 왜냐하면 일본은 대출을 갖다 100%, 105% 했습니다. 심하면 5분 바로 대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보다 덜했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라든지 MB 정부 때 DTI 이런 걸 적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나마 변동금리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 때문에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 크게 그 정도에서 멈추고 온 것이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르죠. 약간 가계부채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미래를 보고 조정 국면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자, 정책방에 따른 자산관리 투자 전략입니다. 우리 일기 신도시 빨간색은 제가 좀 조심하시라고 표시한 색깔이고요. 파란색은 좋은 거라고 표시한 색깔입니다. 부동산 방향이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쪽에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대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기 신도시와 모아타운은 제가 약간 조심하시라고 써놨습니다. 실현 여부 불확실성 많다 이렇게 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적으로 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블록 개발을 했기 때문에 블록 개발할 때 단지들의 조합장들이 뭉쳐가지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가 도로와 전철에 가까워서 값이 좋아. 그 한 블록 뒤에 있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거주 환경이 너무 좋아. 전철역 그 거리는 얼마 안 돼. 차이 없어. 그런데 우리 집은 앞에 도로변에 시끄러운 거 없고 현모시설 없고 바로 주거지만 있어 안정적이야. 우리 집이 더 비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감정평가라고 어떤 종전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계산할 때 조합원들끼리 뜻이 안 맞으면 이게 분쟁이 생깁니다. 지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 플러스 예전에 그 이천 분당 지역의 일부 지역은 최근에도 2010년, 6년, 7년 막 이때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 5년 더 지나 있어야 20년이 되고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30년을 갖다 20년 줄인 게 급조된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지구도 기부 체납 비율에 따라서 또 명암이 갈리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지금 논의가 돼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도 충분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1기 신도시를 정부가 손을 댄 바람에 선도직은 혜택을 받겠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은 역으로 차별을 받는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그래서 빨리 상황 파악하신 어떤 조합들은 그냥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1기 신도시가 잘 이쁘게 바뀐다? 분당의 전체가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죽기 전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00%.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라든지 또 아니면 개별 단지인데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는 조합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데가 어떤 뭐 자산 관리나 내 집 마련이나 그런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되지 1기 신도시의 큰 그림만 쫓아가면 세월 다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음마 아파트가 몇십 년 됐잖아요. 진도 안 나가잖아요. 그런 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이 많고 조합원의 구성원이 내용이나 입장이 많이 틀리면 더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좀 생각하시고, 모아타운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모아타운도.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엊그제 나온 뉴스를 보면 모아타운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번동은 이미 예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다 됐던 데예요. 됐던 데에다가 얹어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목동에 또 시범지역이 있는데 그 두 개 외에 시범지역 외에는 지금 뭐 잘 쭉 간다는 데가 없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업자들이 들어가지고 값을 갖다 올린 바람에 전체 사업 수익도 안 맞기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법령 미비 문제부터 미협의체 제가 디테일하게 다 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도 차라리 그냥 원래 있던 가로주택 정비나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 네 가지의 모아주택으로 그냥 놔두면 되는데 굳이 이걸 모아타운으로 좀 강압적? 좀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끌고 가다 보니까 무리하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딜레마에 빠지니까 어제 뉴스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 체납을 좀 줄이겠다가 나왔습니다. 아니. 안 그러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하실 부분이다.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 쫓아가는 거는 꼭지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8년은 사람들만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권리산정 제한 기준 때문에 매도가 잘 안 되지만 후보지 이런 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리츠는 앞으로 지금은 좀 완벽하지 않은데요. 나중엔 좋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죽고 나면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PL은 지금 좋죠. 시장이 좀 약간 NPL 뭐야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잖아요. non-performing loan인데 부실 채권 대출 상품을 갖다 NPL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 NPL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비해서 여기 리츠 상품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좀 제가 못하는데 여기 NPL은 수익성이 증가하고 투자가 좋습니다. 투자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NPL 공부 경매 일종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경매 공매는 이건 제가 2년 전에도 이 그림을 올렸는데 경매 공매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2년 전에 이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물론 안의 내용들은 업데이트가 됐지만 이런 팩트 투자 전략 중은 대부분이 비슷하거든요. 2년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경매 실제를 해가지고 최근에 작년 같은 데 더 했죠. 재작년 같은 때. 그래서 좀 자산 관리가 잘 되거나 또 이걸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매 공매는 지금도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수익성이 좀 악화됐습니다. 악화돼서 향후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오면은 영향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물론 어느 지역들은 원주민 원래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은 데는 뭐 부침이 적지만 외지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대. 주민이 아닌 이런 데들은 부침이 많을 거예요. 매물들이 막 나오면서 그 시기가 저는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도 잘 안 나가고 공사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을 썼었고 꼬마 빌딩은 이제 지금 빨간색이었는데 최근에 물건들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가격이. 이건 이제 1, 2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저번 달도 물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시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땡겼습니다. 왜냐면 요새 최근에 물건들이 좀 싼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발품을 파시면 접근할 만하다. 요거는 약간 색깔은 빨강이지만 막 과도기 바뀌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해외 부동산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아주 좋은 때가 오실 겁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와 베트남은 지금 전철 1호선, 2호선 착공이고 3호선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철 1호선, 2호선, 3호선 아시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소유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하라 그러냐? 물론 베트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또 러시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데가 많습니다. 중국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소유권이 보장이 되고 국가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보셨잖아요. 국가 손해배상 제도 서로 협약 맺어서 하는 거. 그래 안전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막 발전하다가 딱 정체된 게 뭐냐면 외인 투자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가 간의 계약이 아니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개방할까 말까 공산주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반공산주의니까 어쩌면 개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인가 2년도 9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어떨 때 국가에서 인정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부 허가를 받은 것들은 일부 전체에 만약에 100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지하철 1호선 라인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30개는 해외 외국인들이 소유해도 좋다라는 한시적 법안이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최근에 뭐 몇몇 좀 관계자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는데 좀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졌고 거품이 꼈고 그러면 이제 앞을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예측하고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면 미리 준비를 해야 딱 풀렸을 때 어디서 딱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우리나라 70년대 같아요. 제가 볼 때. 도심은 좀 발전한 것 같지만 80년대도 아닌 것 같아요. 80년대 수준? 그러니까 80년에 투자한 분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베트남 바라보시면 되고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도 좋긴 한데 이렇게 동남아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데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많이 오른 데는 말레이시아 같은 데 좀 피하시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LA 같은 경우에 폭락을 했잖아요. 상가들이. 그리고 어느 지역은 또 주택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고 근데 그 절대 가격이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라는 부분이 우리 기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유지가 좀 되거든요. 젊은 층이 계속 받쳐줘요. 그럼 우리는 여기 다 스터디가 됐으니까 미국 부동산은 뭐 소유권에 대한 안정성이 있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길이 없죠. 믿을 만한 데가 없죠. 우리나라는 검은 머리 미국인 사기꾼도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대로 된 라인을 찾는다라면 괜찮은 투자처가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돼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데가 있고 기본 무슨 자원이라죠? 지하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이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안중근사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 뭐 그죠? 근데 그때 그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꽤 계세요. 고려 한인이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경제자유 구역을 설정했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그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오는데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휴게소도 없고. 근데 거기도 땅도 임대를 해준대요. 50년, 70년 임차권을 준답니다. 근데 평당 300원이에요. 이거 좀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 분야에 그 우리나라 지금 국내에서 아주 트레이닝이 잘 됐잖아요. 우리 레버리지 활용도 잘하고 물론 해외는 전세제도가 없겠지만 일단 부동산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광개토대왕 시절에 뭐 거의 뭐 중국 땅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경제 영토를 넓힌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됐어요. 국가와 국민과 각 부처가 합심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해외 부동산 투자 적게 올 거라고 저는 개인히 판단해요. 물론 제가 좀 올 것 같아요. 한 10년 안에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하시고 기다리다 보고 어느 라인을 좀 두시다가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는 신뢰도가 있는 데를 통해 가지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조각은 제가 이렇게 파랗게 써놨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놔뒀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하신다면 조심하시고
계약서 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장을 뭐 이렇게 좀 조정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평택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항. 국가의 국가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별로 도시규모계획 있잖아요. 국가 종합계획을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를 키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 인천광역시를 하나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천광역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이 감소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손을 꼽잖아요. 그럼 이러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데는 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처럼 대한민국이 다 같이 발전할 때가 아니라 집중과 선택과 차별화 국제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묻지마 투자는 이제 조금은 사양하고 공부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잘 스터디 하신 다음에 제 것도 참고하시고 또 상승론에 대한 논리를 피신 분들의 그 논리도 타당성이 또 있는 것들 꽤 있거든요. 다 크로스 체크 하셔가지고 선택적으로 차별적으로 국지적으로 잘 선택하시면서 자산 관리하시고 부동산 관리하시면 또 그리고 내 집 마련도 뭐 경매라든지 공매를 비해서 더 저렴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스터디 하시면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으니까요. 항상 건강이라는 멘탈을 유지하시면서 좋은 행복의 시간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이 좀 부족하지만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게 되면 또 열심히 더 준비해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